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결산 분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결산 분계 총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같이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랑 성급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우선 보험료는 비용이죠. 비용이긴 한데 단기분을 적어 주셔야 돼요. 단기분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성급 비용은 비용이긴 한데 먼저 지급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먼저 지급했다라는 뜻은 내년 비용을 미리 납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기분 비용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산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랑 성급 비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공장 화재 보험료를 1년분을 납부를 했고요. 전액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납부할 때 보험료, 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23년 단기, 그리고 24년 차기 두 기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납부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5월 1일 분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조 경비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에는 500번대 보험료로 입력을 하셔야 되죠. 자, 3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납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단기 비용이랑 차기 비용이랑 한꺼번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23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차기 비용을 반대로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12월 31일 날 하는 거죠. 자, 먼저 계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단기분 비용은 보험료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금액 계산을 하면 360만 원에다가 곱하기 몇 개월이에요? 5, 6, 7, 8, 9, 10, 11, 12 해서 8개월치죠. 그래서 12분의 8 이렇게 월할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210만 원이 나오고요. 자, 차기분 비용도 있죠. 차기 거는 내년 거를 미리 납부했죠. 그래서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360만 원에다가 차기 거는 몇 개월이에요? 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죠. 그래서 12분의 4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120만 원이 차기 비용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차기 거를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비용을 빼려면 대변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차기 거를 빼겠습니다. 제조 이렇게 적어주시고, 차기 비용은 120만 원이다 나왔었죠? 그래서 차기 비용을 감소시켜 주시고, 그 다음 이 차기 비용은 비용이긴 한데 미리 납부했습니다. 성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24년이 되면 이 보험료를 혜택받을 권리가 생기죠.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기 비용을 자산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로 처리했을 때는 차기 비용을 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5월 1일 분계는 제가 참고로 적은 거고요.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에는 12월 31일 분계만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 2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납부할 때부터 성급 비용 240만 원 회계 처리했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처리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자, 근데 몽땅 다 성급 비용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2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죠.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보험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액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단기분 비용은요. 보험료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240만 원 곱하기 9월부터죠. 그래서 9, 10, 11, 12 해서 12분의 4, 4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4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80만 원이죠. 자, 그리고 차기분 비용은 내년 거니까 내년 비용을 미리 납부했습니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240만 원 곱하기 12분의 8 해주셔야겠죠. 8개월이죠. 그죠? 자, 그래서 160만 원을 선급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선급 비용으로 다 잡았죠? 그래서 단기 비용은 보험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영업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판관비로 넣어주시고 80만 원 단기 비용을 증가시켜 주시고 그 다음 대변에는 선급 비용을 빼주셔야겠죠. 그죠? 80만 원은 차기 거가 아니라 단기 거입니다 해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 감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말에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은 보험료는 80만 원 뜨겠죠? 우리 계산한 거랑 동일하게 뜰 거고요. 선급 비용은 240만 원에서 80만 원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60만 원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지 자산으로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산일의 분계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다시 1번으로 가보시면은 납부했을 때 전액 보험으로 처리했다, 즉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보험료랑 선급 비용이랑은 세트예요. 두 개는 짝꿍이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자, 보험료로 처리했던 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대 계정, 선급 비용을 적어 주시고요. 선급 비용은 차기 거였죠. 그래서 차기 거만큼 계산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납부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럼 선급 비용으로 잡았다라는 얘기죠. 결산일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짝꿍인 보험료를 적어주시고 보험료는 단기 거죠. 그래서 단기 비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료랑 선수 수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료는요. 수익이고요. 단기 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선수 수익은 수익을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부채고요. 차기 거입니다. 자, 우리 아까 보험료랑 선급 비용처럼 임대료랑 선수 수익은 하나의 세트, 짝꿍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6월 1일 날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임대를 하고 한꺼번에 12개월분을 받았대요. 그리고 임대료로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수령했을 때 분계를 한번 해보자면 임대료 들어갔겠죠? 5,040만 원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변의 현금 5,040만 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그래서 얘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별로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기 수익이랑 차기 수익이랑 한꺼번에 수익으로 다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단기 거만 23년도에 단기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차기 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액부터 계산을 해보시면요. 단기분 수익은 임대료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임대료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금액을 계산하시면 5,040만 원이고 단기는 6월부터죠. 그러면 12분의 7, 7개월치만 단기분의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940만 원이 단기의 수익이다 라고 잡히는 거고요. 차기분 수익은 차기분 수익을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5,040만 원에다가 곱하기 내년 거는 5월까지죠. 그래서 12분의 5, 5개월치만
차기분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2,100만 원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분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 차기 수익을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 감소는 차변에 적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임대료 적어 주시고, 차기는 2,100만 원이었죠. 차기 수익 감소, 내년 거니까 빼야겠다. 그리고 내년 거를 미리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선수 수익 잡아 주시고요.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로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도 공장 건물의 일부를 빌려줘야 될 의무가 생겼죠. 그래서 부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요, 임대료이고요. 기간 경과분이 있다. 자, 여기에서 기간 경과분은요, 기간이 경과됐다. 즉, 단기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주로부터 1년분 임대료를 수취하고요. 전부 부채로 처리를 했대요. 근데 기간을 잘 보시면 단기와 차기 기간이 이렇게 걸쳐져 있죠. 자, 이번에도 수령했을 때 분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취하면서 전부 부채로 처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수 수익으로 잡았겠죠. 부채 증가.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단기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도 금액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단기분 수익은 임대료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720만 원 중에서 5월부터죠. 5월부터면 8개월이네요. 그래서 12분의 8, 8개월치만 딱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48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차기분 수익도 계산을 해볼게요. 차기분 수익을 미리 받았죠. 720만 원, 720만 원 곱하기 4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4, 4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24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채로 다 잡아놨죠. 그죠? 부채로 잡았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선수 수익을 빼주셔야 돼요. 단기분만큼 빼주시고요. 그리고 단기분은 임대료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단기분 수익 증가 해주시고요. 선수 수익은 부채를 감소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처음에 수령을 할 때 부채로 다 잡아뒀고요. 단기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분 수익 증가를 결산일에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480만 원은 부채가 아니라 단기 겁니다. 해서 부채를 감소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보험료처럼 수령을 할 때 임대료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액 임대료로 처리를 했고 차기 수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적어주시고 금액은 선수 수익은 차기 거죠. 그래서 차기 수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부 부채로 처리를 했대요. 부채로 다 잡혀 있대요. 그러면 단기분 임대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로 적어주시고 임대료는 단기 거죠. 그래서 금액은 단기 거를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 비용은 비용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비용, 내가 단기 거 줄게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15만 원을 계상하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분 이자가 맞기 때문에 단기분 이자 비용으로 비용 증가를 시켜주시고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죠. 미지급 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주시고 부채 증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4월 1일 날 2년 후에 이자, 연이자는 6%고요. 원금을 일시 환원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대요. 자, 그리고 단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금액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1억 원에 대해서 차입을 했고요. 이자는 6%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1년이 안 됐어요. 4월부터 12월까지 빌렸겠죠? 4월부터 12월까지 빌렸기 때문에 12분의 9, 9개월치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하시면 450만 원이 뜨고요. 자, 그러면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450만 원이고요. 저희 아직 지급을 안 했죠? 왜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와 원금을 일시상환을 하겠대요. 근데 2년 후에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450만 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부채 증가죠? 부채 증가, 이자 비용은 비용 증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케이스는요. 발생은 했지만 단기의 이자 비용은 맞는데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부채로 잡아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미수수익, 이자수익 보도록 할게요. 자,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자수익은 수익입니다. 자, 1번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수익을 인식하다. 자, 기간 경과분은 단기 거를 얘기합니다. 예금 금액은 6천이고요. 예금 기간은 2년입니다. 연 이자율은 2%, 이자 수령일은 연 1회, 매년 9월 30일 날 이자를 받기로 했대요. 자, 우리 매년 9월 30일마다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예금을 가입한 기간이 10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24년 9월 30일 날 이자를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자를 받진 않았지만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이 있죠. 따라서 단기분의 이자 수익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금액 계산할게요. 자, 예금 금액은 6천이고요. 6천만 원 곱하기 2%를 하시면 1년치 이자죠? 근데 저희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10월부터 우리가 가입을 했죠? 그래서 12분의 3, 3개월치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30만 원이 뜹니다. 그래서 30만 원치를 단기 겁니다. 이자 수익 증가시켜 주시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미수 수익으로 자산 증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자산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2번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단기 기간 경과분, 단기 거라는 얘기죠. 이자 미수액, 이자를 아직 못 받았대요. 30만 원을 계상하다. 이자 수령 약정일은 다음 연도 1월 20일이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되죠.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30만 원이고요. 아직까지 못 받았고 다음 연도에 받기로 했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발생주의죠. 사건이 발생하면 수익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겁니다. 이자 수익 30만 원 잡아주시고요. 근데 아직 못 받았죠? 다음 연도에 받기로 했죠. 차변에 미수 수익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수익은 앞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아주시고 이자 수익은 단기 수익이죠. 수익 증가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3번이랑 4번 케이스 있죠.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얘들은요, 저희가 아직 지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령을 하지 못했어도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단기의 이자 수익, 단기의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소모품이랑 소모품비 보도록 할게요. 자, 소모품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는 걸 의미하고요. 재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자, 소모품 B는 B가 붙었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소모품을 50만 원 구입하고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결산일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5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분계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소모품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고요. 자산이죠. 소모품 B는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죠. 결산일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5만 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50만 원 중에서 35만 원 사용했죠. 그럼 15만 원만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사용한 만큼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35만 원 사용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 증가. 자, 그럼 그만큼 재고가 없겠죠? 그래서 소모품 자산 감소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소모품으로 다 잡았다 라고 하면은 소모품 사용한 만큼 감소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잡아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분계고요. 저희는 12월 31일 이 분계만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구입 당시 비용으로 계상한 공장 소모품 5만 원이고 20개고요. 기말 현재 6개가 재고로 남아있다. 사용분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도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분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5만 원 곱하기 20개 하시면은 10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구입했을 때부터 비용으로 전부 다 잡아놨죠? 자, 이렇게 잡아놓고 결산일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소모품은요,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고 자산입니다. 자, 6개가 재고로 남아있대요. 그러면 5만원 곱하기 6개 하시면은 30만원치는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사용한 거죠? 사용한 거고요. 비용입니다. 자, 개당 5만 원이고요. 20개 중에 6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14개가 남았겠죠. 그죠? 그래서 70만 원치가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근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30만 원치. 그래서 남아 있는 거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분계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소모품 하시고 30만 원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산 증가를 시켜주시고요. 대변에 남아있는 것만큼 소모품비에서 감소를 시켜주셔야겠죠? 비용 감소.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소모품은 30만 원 남아있고요. 소모품비는 이렇게 차감이 되기 때문에 잔액은 70만 원 남도록 이렇게 70만 원 맞춰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는 구입했을 때 분계를 참고로 적어 드린 거고요. 시험 치실 때는 12월 31일 요 분계만 딱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모품비도요, 여러분.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자산 반대로 감소시키고 이렇게 단기의 비용만큼 비용 증가 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구입했을 때 처음부터 비용으로 다 잡았다. 그러면 소모품비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만큼은 소모품 잡아주시고 소모품비는 감소하는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어주셔야겠죠? 문제를 잘 읽어주시고 차감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 가부족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 가부족은요, 장부상 현금이랑 실제 현금이랑 맞지 않을 때 임시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을 했다가 결산일에는 원인을 파악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잡손실 혹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일단은 두 개 금액이 맞지 않았을 때 회계 처리부터 해보면요. 실제가 더 많다고 하니까 금액을 아무거나 적어 볼게요. 얘는 만원, 얘는 4만 원인 거예요. 그럼 실제가 3만 원이 더 많다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우리는 실제에 맞춰서 장부를 고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장부에다가 3만 원을 증가시켜 주셔야지 실제 현금 4만 원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변에는 현금 3만 원을 증가시켜 주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으로 3만 원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가 결산일에 현금 가부족 3만 원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원인을 모르겠으면 잡이익으로 3만 원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차변에 3만 원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익이다 라고 잡이익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현금 가부족은 이렇게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장부에서는 잔액이 남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에도 12월 31일 이 분계만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가 더 많다 적다 회계 처리 한번 해보고 반대로 빼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읽으실 때 자, 실제가 3만 원 많다. 자, 돈이 많다는 거는 이득이죠. 그죠? 그래서 이익으로 봐서 바로 잡이익 처리를 해주시고 현금 가부족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 자, 기중에 현금 시재가 부족해서 현금 가부족으로 계상하였던 차변 금액 2만 원에 대해서도 결산일 현재 원인을 알 수 없어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얘는요, 결산일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있대요. 그럼 우리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가부족 2만 원 적어주시면 차변에 있던 금액이 대변으로 오면서 잔액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잡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용 증가하죠? 그죠?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 원만큼 많대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를 했고 결산일에는 3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고 20만 원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자, 실제 현금이 더 많대요. 제가 많으면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차변의 현금 가부족 50만 원 정리를 하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걸로 밝혔대요. 자, 거래처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영진 상사 걸어 주셔야 되고요. 30만 원, 나머지 20만 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잡이익으로 2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6,000원 많은 것을 발견을 했대요.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 얘도 실제 현금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럼 더 많으면 이익이죠. 그쵸? 이익이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 정리를 해주시고요. 86,000원 정리를 해주시고 대변에 잡이익으로 86,000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푸실 때요. 만약에 실제 현금이 많다. 그럼 현금이 많으니까 이익이다. 잡이익 잡아주시고 만약에 실제 현금이 장부보다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은 부족하면 손해죠. 그래서 잡손실로 차변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외화안산 손실, 외화안산 이익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화안산 손실이랑 외화안산 이익은요. 내가 만약에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달러가 금액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변동이 있죠.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의 금액이 환율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외상 매입금이랑 그 다음에 뭐 외상 매출금, 외화 장기 차입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들어올 거고요. 자산인지 부채인지에 따라서도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산이다,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이다, 대여금이다 라고 하면은 환율이 증가하면은 이익이에요. 좋은 거죠. 반대로 환율이 감소했다 라고 하면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라고 한다면은 제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이 될 수 있고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올랐다, 증가했다 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제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뜰 거고요. 환율이 감소했다 라고 하면은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돈을 덜 갚아도 되겠죠.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외상 매입금. 일단은 부채죠. 자, 부채고요.
자, 2,000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결산일 환율은 1,120원이다. 자, 그러면 결산일 환율을 적용을 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장부 금액이랑 결산일 금액이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장부 금액은 220만 원이죠. 자, 그리고 결산일 금액은 2,000달러에다가, 그죠? 2,000달러 곱하기 달러당 1,120원 하시면은 224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원래는 22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결산일의 환율이 올라서 224만 원, 4만 원을 더 갚아야 돼요. 더 늘어났죠. 부채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4만 원 넣어 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는 부채가 늘어났죠. 외상 매입금 4만 원 부채 증가해 주시고 실무에 입력하실 때 거래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채라고 한다면은 환율이 증가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자, 이번에도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죠. 자, 3,600만 원이고요. 3만 달러래요. 기준 환율이 1,150원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장부 금액은 3,600만 원이죠. 빼기 결산 금액, 결산 평가를 했을 때에는 3만 달러. 자,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은 3,4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3,600이었는데 결산일에 환율이 떨어져서 3,450만 원만 갚아주면 된대요. 그러면 그만큼 부채가 감소했죠. 그래서 부채 감소한 만큼 외화장기 차입금 써주시고요. 1,150만 원 채 감소해 주시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얘는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장기 차입금도요. 거래처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외상 매출금이고요. 자산이네요. 자, 외상 매출금 1억 3천만 원이고 10만 달러래요. 결산일 현재 1,28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주셔야겠죠. 그죠? 장부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고요. 결산 금액, 평가 금액은 10만 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10만 달러 곱하기 1,280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1억 2,800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감소해서요. 환율이 떨어져서 제가 이만큼 금액이 감소했죠. 외상 매출금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산 감소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을 적어 주시고요. 200만 원 잡아 주시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해 주시고 실무 입력하실 때는 거래처 꼭 등록해 주시고요. 차변은 영업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단기 대여금이고요. 자산이네요. 외화 대여금 2,400만 원이고 기준 환율이 1,200원,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300원이래요. 자, 우리 아까까지는 달러가 얼마인지 나와 있었죠. 근데 달러가 나와 있지 않고 이번에는 환율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달러를 아셔야 두 개의 금액을 빼서 곱하기 달러를 하시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400만 원인데 달러당 1,200원이래요. 그러면 달러가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나눠주시면 2만 달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금액 비교를 해주셔야겠죠. 자, 원래는 1,200원이었죠. 그죠? 자,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빼기 1,200원 하시면 100원 차이 나죠. 그러면 20만 원만큼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단기 대여금은 자산인데, 그죠? 자산인데 환율이 올라갔어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잡아주시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15,000달러를 차입을 했고요. 우리가 돈을 빌렸죠? 부채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남아 있고요. 환율은 다음과 같답니다. 자, 차입 당시에는 1,000원이었고요. 전기말 환율은 1,050원, 단기말 환율은 1,030원 이렇게 있대요. 자, 지금 세 개의 환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나오는 이유는 약간 헷갈리라고 조금 더 어렵게 꼬아서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전기에 평가를 하고 넘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1,050원이랑 1,030원이랑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환율이 떨어졌죠. 감소를 했고 부채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거죠. 그만큼 덜 갚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5,000달러고요. 곱하기 1,050원에서 1,030원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시면 3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저도 덜 갚아도 돼요. 외화장기 차입금 30만 원, 부채 감소 시켜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30만 원, 영업의 수익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살짝 심화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차피 평가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전기말 환율이랑 단기말 환율이랑 두 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외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복습해 주시고요. 특히나 부채인지 자산인지에 따라서 이득과 손실이 바뀌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고 회계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유동성 장기부채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요, 원래는 장기부채였는데 유동부채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채긴 한데요. 유동부채 쪽에 분류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내년 2월 16일에 만기가 도래를 한대요. 그리고 회사는 연장 없이 상환할 계획이래요. 자, 그럼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죠. 그죠? 비유동 부채인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제 만기일이 12월 31일 결산일로 봤을 때 거의 2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비유동 부채가 아니라 유동 부채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비유동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빨리 갚아야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3천 넣어주면서 유동부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현금이 유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말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했대요. 자, 근데 이 장기 차입금이 당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2년 연장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자, 우리 아까 1번처럼 만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나 봐요. 현금이 없어서 더 연장을 했대요. 그럼 이제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또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처리했던 2천만 원을 감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소 이렇게 시켜 주시고 자, 다시 연장을 했다라고 했죠.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적어 주시고 비유동 부채를 다시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회계 1급은 거의 1번까지만 출제되고 있고요. 세무 2급은 조금 더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2번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무 2급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2번도 포함시켜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기매매 증권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주식뿐만 아니라 사채를 구입했을 때 또는 국채를 구입했을 때에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 가능하죠.
자, 일단 1번 볼게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삼전산업의 주식. 자, 단기 목적으로 주식 구입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했대요. 자, 처음에 이 주식의 금액이 7,500원이었는데 12월 31일 날 8,100만 원으로 증가를 했답니다. 자, 그럼 600만 원 증가를 했죠? 자, 증가한 만큼 단기 매매 증권 600만 원 자산 증가 시켜주고요. 그 다음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이익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600 적어주시고 얘는 영업의 수익 증가입니다. 자, 다음 2번. 자,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을 했고요. 자, 평가를 하래요. 자, 우리 단기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자, 취득원가 있고요. 전기에 평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단기에 평가를 할 겁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요, 평가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은 1,200만 원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1,200이랑 그다음 단기 기말이랑 두 개를 비교하셔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감소했네요. 40만 원만큼 감소했죠. 감소한 만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손해봤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영업의 비용 증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보도록 할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난이도 있습니다. 자, 회계 1급에서 심화로 내면은 매도 가능 증권 나올 수 있고요. 보통은 세무 2급에서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자, 우리 아까 단기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을 써주시고 장기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기말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선은 전년도랑 당해연도랑 비교를 했을 때 400만 원 감소했죠. 그러면 감소한 만큼 자산 감소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감소한 만큼 자산 감소를 써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아까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0 쓰고 끝났어요. 자,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취득원가랑 전년도 말이랑 비교를 했을 때 플러스 200이죠. 그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이 있겠죠? 그 200을 먼저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에 있을 거고요. 수익 증가해서 차변에다가 먼저 제거를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제거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쓰려고 하는데 장부에 반대 계정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 그러면 먼저 제거를 하시고 남은 잔액을 평가 손실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가 손실도 그냥 나왔나? 그건 아닙니다. 자, 평가 손실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단기 공정 가액이랑 2,800이죠? 빼기 취득 원가랑 3,000이죠? 3,000.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200만 원 손실 봤죠? 그래서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평가 손실을 쓰기 전에 평가 이익이 있다면 먼저 제거를 해주고 남은 잔액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다음과 같다. 자, 취득가액 있고요. 전기말 공정가액 있고요. 기말 공정가액 있죠? 자, 우선은 전기말이랑 기말이랑 비교를 했더니 이번엔 증가했네요. 그죠? 7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한 만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70만 원 자산 증가를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쓰셔야 되는데 쓰시기 전에 반대 계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취득가액이랑 전기말이랑 평가를 했을 때 자, 20만 원 감소했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을 장부에 적었을 거예요. 그럼 그 20만 원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남은 잔액을 이익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을 먼저 장부에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비용 감소는 대변이죠. 그래서 제거를 먼저 해주시고, 자, 이제 남은 잔액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50만 원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평가 이익은 그냥 나왔냐? 이것도 아니죠. 자, 얘는 단기 공정가액, 단기 공정가액, 단기 기말 공정가액이죠. 정확하게 하면 1550 빼기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1500이죠. 자, 두 개를 빼시면은 50만 원 이득 받다 나왔죠. 그죠?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1500인데 단기 기말됐더니 5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이익 50만 원만 남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정리를 해드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랑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랑 반대 계정이 있다면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남은 잔액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번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가 이익을 70만 원 써야 되는데 평가 손실이 이미 있다. 그럼 먼저 제거를 하고 남은 잔액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랑 평가 손실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 아닙니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1번 가지급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임시가고요. 임시로 지급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이고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일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대연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상환액으로 판명이 되었대요. 잔액은 100만 원. 자, 그러면 얘들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부터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금이 이렇게 100만 원 나갔습니다. 근데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잡아두는 거예요. 자,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결산일이 돼서 외상매입금을 갚았구나. 원인이 판명되었어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 써주시고 부채 감소죠.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감소. 자, 그러면 가지급금은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잔액은 이제 빵원이 되는 거고요. 장부에는 외상매입금 그리고 현금 나갔다 이렇게 얘들만 남겠죠. 자, 다음 2번.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이자 비용으로 800만 원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산 감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수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금, 돈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임시로 돈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수금은 부채고요.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급금처럼 결산일에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9월 15일 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요. 자, 이 금액 중에 253만 원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나머지는 끝까지 알 수 없어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가수금도요. 저희가 수령했을 때부터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금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255만 원. 자, 근데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가수금 임시 계정으로 잡아둡니다. 자, 저희가 돈부터 받으면 부채예요. 부채 증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결산일이 됐어요. 결산일에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가수금, 부채, 감소 처리를 해주시고요. 부채 감소. 자, 그 다음 원인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으로 판명되다 253만 원 적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자비익으로 2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수금은 증가했다가 감소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거고요. 자, 현금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는데
외상매출금을 받아서 현금이 들어왔다. 또는 현금이 들어왔는데 끝까지 원인을 모르겠다. 어쨌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부가세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정리는요, 회계 1급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세무 2급에서 주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부가세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세 관련 자료다. 부가세 대급금이랑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납부가 발생하면 미지급 세금, 내가 돌려받을 세액이 있으면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고 경감세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오. 자, 부가세가 나오면 좀 어려워 하시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건을 팔고 부가세를 받아둔 겁니다. 자,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으면 우리는 부가세를 받았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이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부가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고 자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만큼 부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감소를 차변에다가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라 라고 지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6만 원은 세금과 공가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우리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하실 때 전자신고 하기로 하다 하고 만원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잡이익으로 만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 다 하신 다음에 차변이랑 대변이랑 계산을 해보시면 두 개가 안 맞을 거고요. 차변에 금액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으로 적어주시고요. 590만 원. 590만 원을 우리가 환급받아야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왜 미수금이 나왔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요. 그러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겠죠? 자, 우선은 매출세액은 아까 부가세 예수금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었죠. 이만큼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떠요. 매입세액이 더 크죠? 그죠? 매입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보다 매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는 이익은 아니고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도 그만큼 돌려줍니다. 595만 원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붙어 있죠. 가산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가산세 해서 6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빠지는 거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마이너스 만 원.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라고 적을게요. 자, 최종 납부할 세액은 환급이죠. 결국엔 마이너스 590만 원이 뜹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조를 설명드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그래도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은 환급세액입니다. 계산하실 때 마이너스 595만 원 더하기 6만 원 빼기 만 원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90만 원이 뜰 거고요. 마이너스라는 뜻은 환급받을 수 있다. 우리가 환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얘들부터 쭉 넣으세요.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차변의 금액이 590만 원 남았다. 그러면 미수금은 자산이거든요.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하는 자리에 미수금 잡아주시고요. 만약에 대변의 금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시고 미지급 세금은 부채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하는 자리에 미수금이 뜨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은 미수급,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미지급 세금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한다.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세액이었죠. 좀 적어 놓을게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세액이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 세액이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해라. 자, 그러면 얘도 계산을 해보시면 매출 세액 빼기 매입 세액을 하시면은 납부 세액이 나오는데 그 납부 세액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빼주시면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빼주시면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겠죠. 자, 회계 처리 해볼게요.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시켜주셔야 되죠. 7천만 원. 자, 대변엔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4,7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뭐 적을 거 없죠. 대변에 잡이익으로 만 원. 빼주시고, 자, 계산해 보시면은 대변에 금액이 남아요.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시고요. 2,299만 원. 납부를 해야 된다. 미지급 세금 부채 증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은 사채입니다. 사채. 자, 사채에서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했다. 자, 액면가액 1,000만 원 있고요. 할인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대요. 자, 발행가액은 이만큼이고요. 액면이자는 연 3%, 유효이자율은 연 5%이다. 액면이자는 매년 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해서 상각을 한대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기로 한다. 자, 우리 사채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해주고 돈을 빌려오는 거죠.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 자, 일단은 이자 비용이랑 현금. 자, 일단 현금은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지급한 이자를 적어 주셔야 되죠. 자, 여기에서 액면 금액이랑 액면 이자율이 나오는데 액면은 사채 권면에 적혀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투자자한테 약속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사채는 1,000만 원짜리고 우리가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30만 원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현금은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하셔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현금 30만 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차변에 장부상 적는 이자 비용은요, 장부상 적는 이자 비용은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장부금액은 여기에서 발행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은 5%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47만 2,767원이 뜹니다. 두 개 다르죠? 그죠? 47만 2,767원 적어주시고, 그럼 지금 차변, 대변이 안 맞죠? 이 금액은 할인 발행 차금으로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안 맞는 금액 17만 2,767원을 이렇게 메꿔주시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하실 때요.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인 발행했다라고 하죠. 얘는 액면 금액이랑 우리 회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금액이랑 실제로 발행되는 금액이랑 다를 때고요. 액면 금액이 발행 금액보다 더 클 때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싸게 발행을 하냐? 1,000만 원짜리 사채를 945만 5,350원에 발행을 했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자는 3%예요. 3%예요. 근데 시장에서 줄 수 있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이자는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라고도 하거든요. 5%래요. 자, 그러면 내가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3% 주는 우리 회사의 사채를 구입을 하실까요? 안 하겠죠. 5% 주는 회사 거를 구입을 하겠죠. 그죠? 이자율이 높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거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싸게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 이 액면 금액이랑 발행 금액의 차이는 이자율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사채를 발행했죠? 그럼 대변에 적어 주시고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액면 금액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행했던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945만 350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차익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4만 4,650원 이렇게 뜨죠? 자, 그럼 제가 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액면 금액이랑 발행 금액이랑 두 개 차이 나는 거. 두 개 차이가 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자율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자 지급을 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이렇게 메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메꿔 주시고 지금 얘가 아마 만기가 3년이죠. 그럼 3년 동안 이렇게 대변으로 깎아내리겠죠. 이거를 상각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할인 발행했다라고 한다면은 남는 자리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액면 금액이랑 발행 금액의 차이는 이자율 때문이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12월 31일 날 지급을 할 때 두 개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사채 이자 지급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심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계 1급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세무 2급에서는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위에 있던 이자 비용이나 성급 비용처럼 자주 나오진 않고요. 정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할 만하다 하시면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 발행했고요. 이자의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액면 이자. 여기에서는 이자를 아예 구해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이만큼이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액면 이자만큼 지급을 해야 되죠? 보통 예금에서 이자를 이체했대요. 보통 예금하고 액면 이자 30만 원 실제로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이었죠. 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두 금액을 합쳐서 차변의 장부상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타라고 해서 두 개 정도 넣어놨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보통예금 계정의 음수 잔액 350만 원이 마이너스 통장 잔액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자, 이 말은 보통예금에 잔액이 없는데 은행에서 계속 빌려준 거예요. 우리가 뭐 소위 마통이라고 하죠. 자, 근데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때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보통 예금 적고 마이너스 350만 원으로 뜨면은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를 없애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어차피 은행에서 빌린 거죠. 그러면 차입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차변에 보통 예금의 잔고를 늘립니다. 350만 원 자산 증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통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3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부채 증가. 자, 그리고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예금이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제가 플러스로 증가를 시켰죠. 그러면 빵원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부채 쪽에 단기 차입금이 350만 원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재무 상태표를 예쁘게 만든다라고도 하는데 보통 예금 자산에 마이너스가 뜨는 게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예금을 차라리 빵원으로 만들고 부채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어차피 돈을 빌렸기 때문에
부채 증가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품을 기부를 했대요. 자, 누락된 것을 실사 결과 확인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부를 했죠? 그럼 기부금 1,500만 원 잡아주시고요. 제품 나가야겠죠? 제품을 기부했다라고 하니까 자산 감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하나 하셔야 될 거 있죠? 우리 K랩의 적요 칸에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것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적요 칸에다가 8을 딱 눌러주시면 타계정으로 대체 쭉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자, 얘를 왜 걸어주냐? 자,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제품의 본래 목적은 판매가 목적이죠. 그죠? 자, 근데 지금은 판매하지 않고 기부 명목으로 제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판매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제품이 나간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적요에 8번을 거는 것을 깜빡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분계 문제가 3점인데요. 1점이 감점될 거예요. 그래서 적요 8번도 잘 챙겨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타계정으로 대체는 판매 목적이 아닐 때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판매 목적인 자산은 재고 자산이죠. 그죠? 예를 들면 제품, 원재료, 제공품 이러한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상품이라든지. 자,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이 아닐 때 적요 8번 눌러주시면 타계정으로 대체 자동으로 뜰 겁니다. 자, 1점이니까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동 결산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저랑 같이 한번 풀어주시고 나중에 혼자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풀었을 때에도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시험 치기 전에 한두 번쯤은 다시 한번 보고 시험을 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원천징수 입력하는 문제들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